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99년 4월 22일) 콜롬비아의 한 도시 교회. 길을 걷던 남자 한 명은 길옆 덤불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간 남자는 한 소년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남자는 성폭행범을 쫓아버리고 바로 경찰에 달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한 남자도 신고를 받은 경찰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만나게 된 그 성폭행범이 전 세계를 경악시킨 연쇄 살인범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오늘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연쇄 살인범 루이스 가라비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루이스 가라비토. 예전부터 게스트 썰이 이 사람 꼭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그 루이스 가라비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좀 만족스러웠나요? 자료가 너무 없어요. 사실은 가라비토에 관련된 자료는 너무 없어서 국내 출간된 책 2권이랑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한 편 정도 뭐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연쇄살인범의 한 측면, 나르시즘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한번 루이스 가라비토의 모습을 한번 루이스 가라비토를 통해서 나르시즘이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 네. 자료는 좀 많이 있던가요, 루이스 가라비토? 루이스 가라비토 자료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소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 2권 정도, 그 다음에 뭐 다큐멘터리 한 편인데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나르시시즘 관련 책을 좀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책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싫어합니다. 애쓰셨네요. 골치 아팠습니다. 그리고 일단 범죄 이력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게 99년도에 아까 지금 잡힌 것 같아요, 루이스 가라비토가. 그러면 거의 뭐 90년대에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연쇄살인은? 네, 1992년부터 콜롬비아의 소년들의 시체가 대량으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92년. 네. 아까 99년에 잡혔으니까 7년 정도 계속 그렇죠. 이렇게 발견됐겠네요. 이게 대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야? 한 지역에서 뭐 한 번에 3-4구씩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군요. 92년도에 콜롬비아면 내전이 일어나던 때 아닌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내전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년들의 시체가 꼭 연쇄살인마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동의 신종이라든지 살인 같은 게 아마 빈번했을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런 상태였을 텐데도 근데 문제는 이제 1998년에 이제 게누아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3구의 시체가 있습니다. 예. 소년들인데 성폭행 흔적이 역력하고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된 모습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반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성폭행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죽일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죽인다. 그러니까 뭐 총 한 발 쏘서 그냥 끝내야 되지. 거기서 더 많은 노력을 자기가 기울일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 그렇죠. 살인만 목적이 둔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시체를 고문한 흔적이 역력하고 뭐 시체를 훼손한 이런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람들. 이미 그 이전부터 조금씩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군이나 아니면 그쪽 그 내전에 관련된 살인 사건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이 자행하기는 힘든 그런 그렇죠. 끔찍한 살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연쇄살인마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당국에서 파악을 한 상태네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여러 지역에서 이런 유형의 살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콜롬비아 자체가 좀
환경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통신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막 서해 컴퓨터도 없는 곳이 많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쇄살인이 이런 거잖아요. 점점으로서 사건이 이제 선으로 연결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표현이죠. 연쇄살인이 선이라면 이제 한 개의 사건은 점이란 말이에요. 이 점들이 이어진 거를 선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점들이 사실은 유사한 선의 한 부분이다라는 걸 인식하기가 쉬운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점이 많이 찍혔는데도 그것이 선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좀 늦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이해가 가는 비유인가요? 저는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끼리 뭐 자화자찬이지만 예전에 그 경찰 그 프로그램을 하나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 마이닝 아시나요 혹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요즘 뭐 빅데이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그 개념은 출발선은 약간 비슷해요. 그게 그 당시 클레멘타인이라는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으로 한 거였는데 뭐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빼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그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를 조사하기까지 네. 이 사람의 전화 기록, 뭐 사람 만난 거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수기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2주가 걸리는데 그 데이터를 넣으면 화면에 그 가장 굵은 선이 나타내는 사람부터 조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그 여러 사람들의 관계도가 쭉 그려지고 그게 굵은 선으로 그려지면 피해자와 가장 굵은 선인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게 조사가 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업한 적이 있었는데 뭐 아무튼 옛날 일입니다. 나 옛날에 IT 회사 할 때 그 생각이 나요. 이게 그렇게 데이터 마이닝 막 이렇게 어려운 말보다 이렇게 지금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라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서 나는 속으로 약간 감탄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 얘기 좀 하고 넘어가죠. 그렇게 네. 뭐 대량으로 지금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피해자들 얘기를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어린 애들이었던 거예요? 8세에서 16세에 걸친 소년들입니다. 희생자들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근데 그 중에서는 보통은 11세에서 13세 소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소아성애자의 범행을 짐작할 수가 있던 거죠. 소아성애 그리고 뭐 물론 여성 범죄자였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뭐 동성애 범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죠. 보여지죠. 그리고 뭐 콜롬비아가 이게 인종이 어떻게 되죠? 저도 인종 분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라틴계 백인, 라틴계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라틴계 백인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혼혈 원래 있었던 원주민과의 혼혈 계통이 아니면 원주민계 혹은 흑인계 이런 식이 많았는데 범인이 노린 거는 전형적으로 백인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백인 피부가 하얀 사람들. 피부가 하얀 사람들을 특별히 선호한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서도 좀 유난히 피부가 좀 더 하얀 친구들을 많이 좀 선호했나 봐요. 그렇군요. 뭐 토착민이나 흑인 출신들은 거의 피해자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흑인 소년 한 명이 있던 거고 그리고 아까 16세라고 했잖아요. 이제 16세는 좀 13세부터는 좀 나이가 좀 많이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16세는 이제 아주 특이한 다리가 아주 심한 장애를 앓고 있던 그런 희생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1세에서 13세 소년들, 피부가 하얀 소년들이 주 타겟이 된 범죄네요. 그 소년들은 보통 이런 소년들 보면 보통 약간 사회 부적응을 하거나 부적응은 좀 그렇지만 약간 좀 수줍음이 많거나 친구들이 별로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다른 살인 사건들 보면 이 사건도 약간 좀 그런 아닙니다. 그 소년들이 굉장히 좀 사회에 열악한 처지였어. 집이 뭐 어렵다든지 그래서 어려워서 자기가 이제 뭐 방과 후 뭐 학교를 다니더라도 방과 후에는 뭐 길거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소년들이었어요. 근데 되게 이제 길거리에서 일할 정도로 좀 영리하고 좀 빠릿빠릿한 소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콜롬비아가 그 당시에 좀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사회가 힘들면 애들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서 지식을 쌓는 건 못하지만 잔머리들이 좋아져. 네. 어려운 더 생활력이 좋아지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생활 능력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타겟이 됐군요. 뭐 목격자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사건이 이제 주로 주말 오후에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에서 그 밝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격자들이 많죠. 그렇구나.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소년들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평범하게 생긴 남자, 중년의 남자, 평범한 생김새의 중년의 남자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근한 모습을 보이더니 어디론가 가더라.
이런 식인 거죠. 그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든지 혹은 선물을 해주면서 돈을 준다든지 선물을 하는 모습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소년들이 따라가더라. 남자를 따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증언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격이 많았군요. 뭐 생김새에 대한 것도 그럼 어느 정도 좀 나왔겠네. 생김새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범한 콜롬비아 사람. 사진을 보면 아세요. 우리가 지금 소장님이나 저가 생각하고 있는 뭐 남미 계통의 남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남미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멕시코 사람들 네네.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건 멕시코 사람들인데 멕시코 사람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상 같은 게 있잖아요. 딱 그 인상입니다. 그렇군요. 사진을 봐야 알 것 같아. 이 사람 별명이 구피예요. 구피. 구피?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구피 있잖아요. 예, 강아지. 예, 그 길쭉한 예.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근데 그걸 구피라는 별명을 모르고 보면 그냥 정말 이제 남미 사람이구나. 평범한 남미 아저씨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주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 범죄가 발生하는데 이게 나중에 수사 당국한테는 굉장히 혼선을 일으켜줍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가 굉장히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네. 각지에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떠돌일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떠돌일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직업이 그러니까 아직 고정된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프리랜서거나 백수일 것이다. 그런 식의 당국에서 판단을 했네요. 뭐 아니면 납품파리꾼일 것이다. 이런 짐작이 하는데 그런 사람이 뭐하러 주말에 범죄를 저지를까? 이런 거죠. 주중에 자기는 하면 되잖아. 남들은 다 일하러 가는 상태에서 자기는 나와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왜 주말에 보는 사람도 많은 그 상황에서 범죄를 소년을 유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냐. 오히려 이 점이 이제 좀 루이스 가라비토의 교활함을 엿볼 수 있는 건데 어떠냐면 소년들이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데 설마 뭐 이상한 사람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히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를 이제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루이스 가라비토 같은 사람이. 물론 목격자를 많이 남기긴 했지만 아주 특수하게 아주 특징적인 무언가가 들키지 않고 그냥 평범한 아저씨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 증언을 남기지 않게 된 거죠.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루이스 가라비토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의도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가라비토가 그렇게까지 영악했다기보다는 그냥 욕망에 따라 행동했는데 그게 운 좋게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중보단 주말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건 수는 많잖아요. 그렇게 겪어보니까 주중보다는 주말이 유리한 것 같아. 뭐 이런 걸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렇군요. 이거 뭐 그 소년들을 유혹해서 데려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라비토가 한 얘기나 그런 건 있나요? 어떻게 데려갔다 뭐 요령. 소년들한테 어떤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다. 오히려 소년들하고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고 친근감을 느꼈다. 그 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따라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뒤에 나올 얘기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진술이 굉장히 가라비토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진술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때 소년들은 가라비토가 뭘 원하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따라간 소년들이 이 남자가 나한테 성행위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시킬 거야 너한테. 가라비토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한테 무슨 일을 시킬 건데 뭐 평소 그런 일을 보통은 뭐 우리나라 말로 치면 100원 주는 걸로 치면 얘들은 뭐 이 사람 가라비토는 내가 300원 줄게 이 일을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그 소년들이 멍청이 바보가 아니었던 거죠. 얘가 나한테 성행위를 요구하는 거구나. 그래 할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소년들에게. 그렇죠. 그 사회가 굉장히 열악했고 이런 소년들의 생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시대였으니까 아무래도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죽어나갔던 얘기라기보다는 잘 살기가 힘든 세상이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숨바꼭질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영화 숨바꼭질인데 여러분들이 보신 그 숨바꼭질이 아니고 그 1시간짜리 단편 영화 숨바꼭질이에요. 그게 자기의 딸을 성폭행한 남자를 추격하는 아버지의 얘기거든요. 자기 딸을 복수하려고. 그런데 걔가 이제 풀려나서 또 성폭행을 하려고 이렇게 물색하고 그 남자를 추격하는 이제 아버지 얘기인데 이게 그
성추행을 하려고 물색하는 그 사람의 연기가 괜찮았어.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비주류 그 독립 영화 네. 느낌인데도 그 아이들을 유혹하고 그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이런 지금 성추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근데 그 영화 속의 아이들은 그 남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죠. 숨바꼭질을 정말 하려고 가는 줄 아는데 한번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는 것도 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쭉 진행을 해서 가라비토가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될 텐데 네. 92년도에 지금 시체들이 발견되고 99년도에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사이의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1996년에 한 소년을 살인한 혐의로 한 차례 체포가 되기도 합니다. 살인 혐의? 예. 근데 물증이 없었어요. 결국 석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96년에. 네. 그리고 그 며칠 한 보름 지나서 또 다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99년 아까 전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이 사건이 나온 거죠. 4월에 한 소년을 유인해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한 시민이 그것을 보고 달려들어서 가라비토를 쫓아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남자 도망친 가라비토를 추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택시 운전사들이 이제 임시 경찰대를 형성해서 이 가라비토를 추적한 겁니다. 되게 그 추격자 같은 얘기다. 우리나라 영화. 추격자보다는 좀 더 하죠. 더 정의로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네. 운전사들이 그 이 사람을 쫓아서 체포를 했나요? 그래서? 네, 바로 체포를 합니다. 경찰 시민의 제보를 받은 경찰하고 이제 택시 운전사들이 힘을 합쳐서 가라비토를 체포를 합니다. 근데 가라비토를 체포를 했는데 체포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동 그냥 성폭행 그런 거에 실패했던 그냥 성폭행 혐의자 미수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또 이제 그 콜롬비아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거를 큰 범죄라고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 사람이 가라비토 자신이 다른 지역에 나는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신분을 밝히니까 풀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풀어주려고 시장이라고 하니까. 네, 형사가 근데 물었어요. 그럼 어디 가십니까? 어디 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물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라비토가 근데 그 시장이니까 그 시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시장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정치가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 그렇죠. 이상한 인간인가 싶어서 계속 구금을 시켜놨던 거죠. 그러면서 가라비토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이제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계속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반년 동안 추적을 합니다. 다른 지역 경찰들과 검사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반년이나 지금 구금을 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수사하고 네. 취조하고 그렇게 진행했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반년 동안 우리가 당신 이름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대처를 했어요. 이름은 빨리 알게 됐죠. 한 석 달인가 한 두어 달 만에. 아니 이름은 금방 알게 됐는데 수사 당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이제 석 달, 체포 구금한 지 석 달 뒤였고 가라비토에게 우리는 당신이 했는 짓을 다 알고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반년이 지난 그러니까 1999년 10월에 그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거를 자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나는 여러 그 두 가지가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네. 이름을 아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라는 금방 것도 알았을 거예요. 이거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었어. 왜냐하면 가라비토가 소유하고 있던 이제 옷에서 이제 빼보니까 전화번호 같은 게 있잖아요. 친구 전화번호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혹시 아냐 그러니까 그 내 친구 누구다 뭐 가라비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알려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반년 동안 수사가 가능했던 건 어쨌건 아동 성폭행 미수법이니까 구금이 가능하지 않았나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굉장히 서로가 힘들었겠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받는 사람이든 그거를 캐내는 사람이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 반년 동안 일부러 신원도 안 알려주고 이런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굉장히 큰 범죄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동료 수감자들이 이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려해서 일부러 이제 굉장히 철통 보안으로 반년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중간에 죽어버리면 이런 여죄를 밝히기도 힘든 거고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가라비토가 자백을 다 했나요? 네. 총 140건의 살인을 자백합니다. 140건.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검찰은
11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해요. 32건 더 얹었네. 네. 법원은 139건의 살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게 참 숫자가 너무 커버리니까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이게 한 5명 이러면 아 많다 이런 그러면 많이 죽였네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가라비토 같은 사람이 한번 방송하면 나중에 27명 죽였다 그러면 그래요? 뭐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 근데 엄청나네 진짜 140명을 확실히 죽인 게 140명인 거 아니야 지금? 139명이 확실히. 확실하게 139명. 그러니까 마르크 베네케는 300명이 넘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200명 그러니까 가라비토가 말했던 장소에서 이제 자기가 시체를 유기했다, 뭐 버렸다 이런 장소에서 발견된 시체 그러니까 유해가 유골 같은 게 300고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죽였는 게 300명은 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약간 좀 안 좋은 내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가라비토가 체포된 시기에 콜롬비아의 형사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개정되냐면 법량합산이라고 해요. 그전까지 법량합산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건 제가 2건의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각각 뭐 10년 이렇게 받으면 옛날에는 법량합산이라서 저는 20년을 복역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개정된 거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최고형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10년, 예를 들어서 10년, 8년 받았으면 저는 10년만 살면 되는 거죠. 가라비토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가라비토가 체포됐을 시기. 굉장히 운이 좋네. 그러니까 뭐 이거 만약 합산했으면 지금 곱하기 139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형은 1853년에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853년에 선고받았다. 그런데 자백 등으로 이제 법령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22년형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백도 해서 이제 25년인가 그게 최고 법정 구형할 수 있는 형이 이제 25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자기가 140건을 잡았겠다고 했잖아요. 다른 건이 한 건만 나오면 이 사람 다시 그 건에 대해서 봤는데 그 140건 자백한 거는 한 건만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형벌을 받는 거예요. 딱 22년형. 그렇군요. 거죠. 야 거의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300명 이상을 죽인 사람이 22년형을 받았다. 이거는 이 여론도 굉장히 악화가 됐겠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다. 심지어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모범수예요. 문제도 안 지키고 굉장히 뭐 일을 뭐 교도소 내에서는 문제 안 일으키는 이제 모범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기 석방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막 15년 살다가 막 광복절 특사로 나와.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흉악한 중범죄자들이 이제 이렇게 뭐 금방 나오게 이런 환경이 돼버리니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져서 뭐 법 개정 당시는 이제 40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40년을 구형을 하더라도 선고를 받더라도 그 금고 교도소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30년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브라질 예전에 어디였지? 멕시코? 이게 그랬지? 저번에 제가 말할 때 이 사례를 들은 거였죠. 사실은 그때는 브라질이었는데 남미 쪽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으로. 그게 근데 이게 굉장히 선진법이라고 해요. 미국, 유럽 중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미가 이제 이런 중남미 국가들이 이런 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남미 국가들이 선진화되고 싶으니까 외국 거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마쿠샤비를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왜 나는 선진법인지를 내가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뭐 보면 뭔가 그 이유가 합리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중범죄자들이 30년 무조건 30년 후에 이제 사회로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끔찍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콜롬비아가 다시 이제 이런 여론 때문에 안 좋아져서 최고형이 60년으로 늘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60년으로 하면 이제 뭐 거의 종신형 아닌가요? 그럼 사실상 종신형이죠. 가면 가능하니까. 그럼 그게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구금 제한 이게. 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저도 잘 몰라요. 청취자 분들의 또 이거는 또 생각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40년 뭐 금고 30년 이런 거를 떠나서 좀 이 사람은 22년형으로 끝난 거죠 지금. 네, 22년형. 뭐 더 감형될지 안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은 이제 콜롬비아 교도소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99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에 선고받았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복역 중일 거예요.
아직 제가 석방됐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거든요. 2020년쯤에 나올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2000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할 얘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원더키디가 2020이었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지금 가르비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가르비토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여기까지인데, 가르비토와 지금 나르시시즘에 대한 얘기를 좀 연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말하면 가라비토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이제 마르크 베네케가 쓴 책이에요. 2권 다. 그래서 뭐 한 파트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설명한 방법이 가라비토의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르크 베네케가 나르시시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라비토의 사례를 든 거죠. 제가 그걸 읽고 그럼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좀 더 살을 붙여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나르시시즘 관련을 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야죠. 일단 연쇄살인범 중 상당수가를 차지하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예. 사이코패스인데 이런 사이코패스는 흔히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즘과 반사회성을 가진 존재이고 당연히 연쇄살인범의 상당수가 이런 나르시시즘과 반사회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방송하면서 나르시시즘을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나르시시즘을 이쪽으로 연관시켜서 잘 생각을 못해.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자존감에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는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대해서 좀 약간 뭐 학술적인 뭐 이론 같은 거를 소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요.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나르시시즘은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애라고 해요. 이게 뭐 심리학에 가면 좀 복잡해지게 되는 뭐 자아애다, 자기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잘 모르겠고 제가 조사한 바에는 자기애 정도입니다. 라이히라는 심리학자가 예전에 나르시시즘을 자존감을 조절하지 못하는 병적 형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너무 자존감이 높으니까 이거 주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라이히는 그렇게 말했고, 그러면 또 이제 프로이드에게 나와야지. 아니 프로이드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뭐 각 학자들마다 되게 좀 다양하게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학자는 뭐 다른 형태다, 뭐 이런 학자는 또 이런 형태다 하는데 제가 라이히가 제일 깔끔하게 설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한 뽑아왔는데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이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이드 잘 모르는데 저도 이번에 하면서 조금 배웠어요. 출산 직후에 우리가 리비도라는 게 있잖아요. 소장님 리비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나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려면 그냥 성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욕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가깝죠. 제가 읽은 책은 성적 에너지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성적 에너지가 있는데 출산 직후에는 이런 리비도가 자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외부로 인식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부 이 성적 에너지, 그러니까 리비도가 자아에 집중되는 이 시기를 1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고요. 1차적 나르시시즘.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게 좀 쉽고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 성욕을 느끼는 상태죠. 자기밖에 인식 못하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눈이 이제 점점 출산하면서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눈이 흐릿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잘 안 보인대요, 애들이. 그렇죠. 귀 뭐 청각도 좀 완전치는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감각이 이제 점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외부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 리비도가 외부,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어머니한테 간다. 보통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한테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리비도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시 외부로 나갔던 리비도가 자기 자신한테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절되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심리가 생기면서 그거를 잃는 거야, 사랑의 대상을. 그러면서 자기한테 갈 길을 잃고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게 아닌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사랑해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뭐안 된다는 걸 뭐 관념으로 알기보다는 어떤 충격적으로 아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게 다시 후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2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즘이 본질이는 거죠. 너무 어렵게 가나요, 우리?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 알아들으시지. 이미 다 아는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신다고. 진짜 이게 너무 지루해지나 이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방송 지루해. 그 프로이드가 말했던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정신 신체에 질환이 온다든지 혹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충격 및 사고 혹은 노년기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약간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을 잘 아시는 분도 많았을 거고, 근데 그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바뀌셨을 거예요. 이런 이미지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나르시시즘은 되게 잘난 척하고 자존감이 높은, 잘난 척하는 사람 혹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오히려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성욕,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욕이라는 표현을 난 개인적으로 나르시시즘을 표현하기엔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애라는 표현은 나르시시즘을 표현하기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아름다워. 그런가요? 자기 성욕, 자가 성욕,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오히려 나르시즘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네. 이 나르시시즘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발전적인 상태, 그러니까 제대로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이 나는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나는 공대생이니까요. 잘 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바꾸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저도 그냥 책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틀리면 다 소장님 탓. 아 그래, 다 내 탓이로. 농담이고요. 예, 그런 맞아 소장님 이제 1차적 나르시시즘이 있듯이 이제 프로이드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나르시시즘은 자기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상태인데, 이게 과도하게 된 상태가 좀 아까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병적 상태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그 병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아에 집중되는 경우, 그러니까 리비도가 집중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편집성 망상, 과대 망상 환자의 증세를 보인다고 프로이드는 말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제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충격 및 사고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기에 가정 폭력을 아마 이걸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아동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뭐 내가 죽을 위기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신이 그렇죠. 생각하는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님으로 받던 학대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르시시즘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네. 그것과 또 다른 이제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심리학자는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유년기에 외상을 입는 경우 나르시시즘이 발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유년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외상을 입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통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지켜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 다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머니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다치면 어머니의 사랑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어떤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프잖아요. 고통스러운 이 환상을 나는 극복할 수 있는 내가 전능이기 때문에, 내가 슈퍼맨이면 극복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이제 폴 베르나르도라든지 이때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네. 환상. 그때 이런 전능 환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외부적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결국 그 환상에 의해서 사람들은 조숙해요. 애들이 이런 걸 갖는데 조숙한데 굉장히 취약한 독립성을 구축한다는 거죠. 그게 그 부분이 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독립성이 강해질 것 같은데 네. 그 독립성이 오히려 취약해진다는 측면이 네. 그 부분이 나는 좀 그렇게도 인식이 돼요. 그 자기 막 솔직해,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말 많이 하고 남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허풍쟁이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허풍쟁이고,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자존감이 낮아. 근데 그게 발생한 이유는 아버지나 자기가 의존해야 되는 부모가 굉장히 강압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런 아이들은 허풍을 넘어서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뭐 요즘에도 뭐 연예계에서 문제들이 있는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얘기를 오고 가던데, 그 씨는 그 부모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 뭐 연예계 그런 일도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고, 그런데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허풍장애로 커갔겠지.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한편으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나서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그게 그 현실과 괴리 때문에 허풍쟁이 혹은 거짓말쟁이가 돼가는. 그게 더 병적으로 되면 지금 이런 연쇄살인마들의 심리와 근접해가는. 내가 이제 그런 뭐 연예계 그런 거를 뭐 비약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또 다른 예를 좀 본 거고, 뭐 절대 뭐 그런 건 난 잘 모르니까. 실컷 다 말씀하시고
예, 어쨌든 조수 이렇게 취약한 독립성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과대한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위니캇이 설명하는 이제 그 나르시시즘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럴듯하죠. 뭐 그럴듯하네요. 전체적으로 이 하나하나 다 나는 이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학대받는 게 나르시시즘으로 연결되는 게 잘 네. 연관이 안 됐었어요. 네. 따로따로 점이었는데 오늘 좀 선이 됐네요. 아 그놈의 전성. 사실은 그거 누가 일본 작가가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여튼 저희가 소개했던 제군터 베거, 베르나르도 호몰카드 커플 당시 소개했었던 환상 구조랑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크란 또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의사소통,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이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솔직히 근데 이렇게 썼는데 저는 무슨 얘기, 어떤 신뢰인지 사실 감이 안 와요.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못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예를 들면 네. 그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말을 끼어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데요. 아니 그거랑은 좀 달라. 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어떤 사람이 다른 주제가 넘어갔어. 그래서 옆에서 근데 이번에 SBS에서 뭐 봤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SBS 그거 서브스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또 끼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진도가 안 나가. 무슨 말만 자기가 아는 단어만 나면 무조건 끼어드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아는 걸 표현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자기 중심적인 언어라고 표현하기는 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자기가 아는 단어는 말을 해야 돼. 그런 게 이제 그게 이거의 사소한 발현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과시욕보다 더 낮은 단계야.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스트로크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스트로크를 받고 싶은 거야. 막 배고픈 거지. 관심을 그리고 갖고 싶다. 그렇죠. 그 외롭다 아니면 연약하다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낮은 거야. 자존이. 왜냐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 온전한 하나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한테 나를 표현해야만 자기가 남는 거지. 지금은 자기는 껍데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한 구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럼으로써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겠지. 점점 더 또 심해지고 뭐 그런 게 있죠. 지금 제가 사실 이 방송 루이스 가라비토 방송하기 전에 이제 소장님한테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좀 같이 연구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소장님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내가 너무 안 본 것 같아. 나는 실은 아까 처음에 프로이트 얘기했잖아. 1차, 2차 나르시즘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까 그 부분만 있더라고. 그래서 보고 나머지는 지금 따로 보질 못해서 내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죠. 다음에 또 보정 방송 하지 뭐. 네, 그렇습니다. 그 바크가 말했던 건 그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기분에 따라 이제 외부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따라 기분이 지나칠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있잖아요. 경계성 장애, 경계성 인격 장애랑 종종 헷갈린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신의학계가 얘기하는 특징은 관심과 경탄에 대한 과시적 욕구와 함께 자기 중요감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심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존중해주기로 바라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 경청의 태도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죠.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얘기하는 거를 스토리로 안 듣고 단어로 듣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단어를 통해서 나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 말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단어를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자기도 우리가 경청 중요하다지만 그런 요령들이 있죠.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저희 화술강좌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나요? 네. 나르시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죠. 질투. 네.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누군가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질투와 시기심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실은 아까 그 어머니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그 단절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상처받은 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이 나르시즘 생각되는 걸 생각하면서 순간 그게 떠올랐어. 뭐 어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네. 그게 영화화도 됐었어요. 그게 원래 기영도 시인의 시집인데 시집에 이제 실린 시인데 내가 그 영화도 박해일 주연의 영화도 네, 됐었어요. 그 영화. 배종옥 선생님.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것도 질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짝사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짝사랑은 결국 내가 뿜은 사랑이 돌아오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결국 질투로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뿜은 사랑이 어머니가 나한테 돌려주지 않아서 상처받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질투와 연관되는 하나의 일련의 심리 흐름이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질투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제가 좀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보다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을 느끼는 약간 그런 게 없지 않나. 사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한테는 질투를 딱히 느끼지 않아서 내 곁에 있는구나. 아주 찰싹같이. 농담이고요. 나한테 뭐 질투 느낄 게 없겠지. 아닙니다. 소장님의 큰 머리. 그러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는 머리. 네. 오케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질투까지 얘기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가라비토로 돌아가자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을 이게 저 잠 깨시고요. 자 일어나셔서 자 가라비토 얘기 다시 들어갑니다. 가라비토의 성장 환경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갔어. 일부러 이걸 하려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 프로이드 얘기했을 때도 그 이론에 받쳐서 이제 가라비토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르시시즘의 이론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부러 좀 제가 뒤로 뺐었어요. 일부러. 아 그렇군요. 예. 가라비토의 성장 환경은 뭐 간단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예요. 정말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작은 농장의 주인이었는데 가정 폭력을 너무 극심하게 휘둘렀다고요. 자기가 6살 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게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대개 허풍쟁이로 크죠. 그런가요? 그렇죠. 어머니는 그러면 어떤 분이었나요? 굉장히 무력하죠. 어머니가 너무 심한 구타와 이런 것들 당하면서 이제 아버지 폭력에 속수무책이 된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본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식들조차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럼 위니캇이라든지 프로이드 이론에 비추어서 어머니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가라비토는. 그렇죠. 학습된 무기력을 느끼는 어머니. 학습된 무기력. 다음 시간에 말할 거였는데. 그래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얘기하면 되지 뭐. 네. 이게 계속 언급을 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오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또 알아가는 거니까 어머니는 그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던 어머니의 모습이 결국 단절된 사랑, 이게 짝사랑, 질투 이런 감정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에 어머니를 자기를 못 보호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란 게 뭘까요? 그럼 결국 보호가 제일 우선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렇죠. 인식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형태면 그럼 당연히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이런 건데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다. 그럼 어머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의 부재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니캇이 말했던 어머니의 사랑의 부재로 연결시킬 수 있고 결국 이것이 가라비토에게는 이제 나르시시즘으로 빠져드는 이제 1차적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 이 가라비토의 나르시즘의 행태 이걸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누가 혹시 뭐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온 책이 2권인데 둘 다 마르크 베네케가 썼으니까 마르크 그래요? 베네케가 마르크 베네케가 가라비토 관련해서는 거의 독자적으로 했었어요. 전 세계에서도 거의 독자적 수준으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인터뷰한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인터뷰가 굉장히 많고 그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주제에 집중해서 대화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자기가 경험해봤는데 특히 다른 사람 얘기는 잘 듣지를 못한다. 피곤하네요.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중하더라. 뭐냐면 마르크 베네케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이제 경간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굉장히 좀 깔끔하고 이런 사람이 있길래 이 사람이 교도소장이고 옆에 좀 헝클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길래 이 사람이 가라비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도소장하고 먼저 악수한 다음에 가라비토하고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가라비토였던 거야? 도대체 아니 어떻게 하고 있길래 교도소장이랑 헷갈리지? 사진이 이제 있어요. 저희 유튜브에 올릴 때 보면 사진이 있는데 보면
죄수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뭐라 그럴까. 미국에 이제 미국이나 뭐 외국인 좀 푸근한 인상의 사장님 같은 KFC 그런- 할아버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요. 약간 이제 또 그거보다 좀 젊은 한 50대 사장님 같은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렇군요. 자기가 항상 뭔가 그런 자기를 꾸미는 데 있어서 노력했던 사람이네요. 네, 자신이 좋은 이미지를 항상 보여지길 원했던 거죠. 그렇군요. 뭐 자식 그 마르크 베네케래 가르비토 어린 시절 연애담 뭐 이런 것도 혹시 뭐 조사해놓은 게 있나요? 네, 뭐 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근데 항상 일관되게 항상 난 플라토닉이었다. 뭐 성관계가 아니라 뭐 플라토닉을 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굉장히 성욕이 가득 느껴지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사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순수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길 원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이들도 다 흔쾌히 원했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거예요. 소장님 이 말을 좀 보충하자면 아이들을 유린할 때 자기는 폭력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폭력 안 썼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베네케한테 정말 전달하고 싶었나 봐요. 베네케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통역관이 항상 옆에 있으면 통역관한테 이거 잘 전달해 주세요. 나는 정말 걔들 데려갈 때 폭력 안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중요한데 자기는 이게 이 폭력만 자기가 안 썼다는 게 자기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범죄가 사실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폭력 안 썼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르크 베네케가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돈을 주고 데려가서 애들한테 성폭행을 하려고 성매매를 하려고 했는 것도 나쁜 행동인데 그거는 나쁜 행동이라는 걸 인식 못하고 단지 폭력 쓴 것만 나쁜 행동이라 인식해서 그것만 안 했다라고 지금 자기가 하더라.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쁜 사람은 아버지다. 그 약간 그런 인식이 있나 봐. 나는 아버지보다 좋은 사람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잘 살았는데 뭐 그런 심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기 자신한테 이제 굉장히 그 따뜻한 시각을 보내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 더 한 불 나가서 이런 거예요. 희생자들한테 미안하다. 맨날 그래요. 죄송합니다, 희생자 여러분. 그런데 항상 그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나도 미안하다, 나한테 미안하다 이런 식인 거예요. 쟤들 내가 했던 행동이 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저 사람도 미안하지만 결국 나한테 미안하다. 내가 희생자다. 나도 희생자다 사실은. 그렇지 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인데 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서 미안한 거지. 사실은 나도 환경의 희생자다 이런 식인 거예요.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이 연쇄살인범들이 보여주는 아주 흔한 태도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태도. 자신의 잘못이 자신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둘러싼 외부의 탓이다. 자기 자신 난 잘못한 것보다 이런 식의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이런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핑계대고 이런 삶은 발전이 없는 것처럼 이 나르시즘 이런 식으로 고착이 되는군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한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엄청난 나중에는 환청과 환각을 볼 정도의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이거예요. 자기 부모님 탓 아니면 그 자기 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건 아닌데 술을 통해서 이제 자기 술 마실 때 이제 환청이나 환각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악마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 악마가 유혹을 해서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악마가 내 탓이 아니라 나는 착한 사람인데 쟤들이 저런 것들 때문에 나는 희생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말 멋대로네요. 이건 그냥 좀 약간 다른 질문인데 네. 이 루이스 카라비토가 혹시 뭐 벤치마킹을 한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뭐 좋아하는 인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 이 조합들이 굉장히 이상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히틀러. 그래 뭐 히틀러를 벤치마킹 했나? 네, 벤치마킹이 아니고 자기가 동경했다고 하더라고요. 동경. 그다음에 사담 후세인.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네. 그래요. 에비타 페론. 에비타. 네. 에비타 영화에 나온 네, 페론. 만델라. 넬슨 만델라. 마하트마 간디. 도대체 그냥 아는 사람 다 된 거 아니야 이름? 굉장히 이상하죠. 자기가 아는 위인 이름을 그냥 다 된 느낌이. 왜 그를 동경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런 거예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니까 매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르크 베네케가 봤을 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가라비토가 흥미를 가진 거는 명성과 지배력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명성
그 사람들이 남을 지배할 때 보이는 그 지배력. 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베네케가 평가하기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하고 뭐 마더 테레사. 아니 그쵸 아니 뭐 히틀러랑 뭐 테레사 뭐 사담 후세인이랑 히틀러는 같은 부류라고 그래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저 뒷사람들하고 또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부류로 묶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한테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그 힘이 지배력과 명성이 인간한테 우호적이든 적대적인 것이든 자기한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인기. 그렇죠. 자기는 인기를 얻고 싶고 인기 있는 사람이 부럽다. 결국 인간에 대한 질투가 여기서 이제 좀 엿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군요.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뭐 그럼 자기가 이런 사람들을 동경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동경해서 이 사람들이랑 비슷한 행동을 하겠다 한 게 뭐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나중에 실제로 이제 추록이 얼마 안 남잖아요. 네. 추록하게 된다면 나는 폭력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정치가가 되겠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자기는 아이들에 대해서 폭력을 안 휘둘렀으니까 뭐 그런 것 떠나서 이제 나 같은 인간이 다시는 안 나타나도록 내가 그 정치가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아이들을 때리는 게 싫으니까 그냥 보여주겠다는 거야. 자기는 아이들 때린 적 없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아이들을 때리는 그 나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뜻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뭐 아니면 자기를 환경의 희생자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폭력을 당하던 나의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쁜 환경에 떨어졌듯이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 정치가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거 다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이 말을 한 사람이 네. 300명 이상을 죽였다고 추정되는 그 살인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어이가 없네요. 네, 말도 안 되는 현실 감각이죠. 이게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인 거예요, 자기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야. 뭐 그러니까 400명 죽인 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 300명 이 희생자가 엄청난 이 희생자의 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위대함의 상징이라는 거죠. 자기가 느끼는 자기 위대함.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제가 위대함이라는 단어도 진짜 솔직히 쓰기가 싫어요. 위대함,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스스로 거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옮기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자기한테는 바로 그게 나르시시즘의 극단적인 행태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뭐 집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투톱 중 한 명이죠. 투탑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한편은 놀랍네요.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맺으면서 오늘 나르시시즘하고 가라비토 얘기를 했는데 이 나르시시즘을 살펴본 이유가 어떤 거 있나요? 그렇죠. 가라비토는 조만간 이제 석방이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의세 뭐 어쨌든 간에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어지간해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때 같은데 이 사람 어쨌든 교도소 내에서 굉장한 모범수로 활동했었습니다. 모범수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뭐 전용 사무실 비슷한 방도 있었고 그리고 녹음기 등 여러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자존감이 높아진 상태예요. 지금. 그렇겠죠. 난 특별한 인간이겠네 완전히. 네. 근데 추록 이후에 이 사람한테 과연 그런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들 같은 경우는 자존감을 채울 수 없으면 어떨까? 굉장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나르시시즘이라는 요소를 한번 소개해줬습니다. 그 카페에 나르시시즘을 판별하는 방법을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네, 올려놨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써다 보니까 좀 공감이 안 가는데 사실 저는 뭐 7개 정도, 그러니까 되게 좀 그걸 순화시켜서 인식했을 때 한 난 7개 정도는 해당되는 것 같더라. 저는 7개 정도 생각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해당되네요.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사실은 나르시시스트가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자존감은 높은데 그 높은 자존감이 사실은 충족시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거를 쏟아붓는데, 그러니까 표현이 이거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자존감을 충족 못 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을 떠나서 자존감 자체가 그래요. 그런 문제.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런 거라서 이제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 있으면 이걸 치료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나르시즘 자체는 이제 프로이드가 말했듯이 뭐 자기 보존 본능에 부합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항상 중증으로 갈 때 위험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책들이 뭐냐면 나르시시즘을 우리가 사회 자체가 지금 현대 사회 자체가 나르시시즘을 부추기는 사회다. 그런 사회의 구도다라는 건데 뭐 소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SNS 자체가 굉장히 질투를 불러오는 매체란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보면 다 여행가야. 다 여행가고 시인이고 명품 수집가야.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질투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자기가 경험한 걸 과장해서 올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런 사회죠. 그리고 또 소비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 뭐 전 세계가 소비를 많이 해야 하는 사회인데 소비라는 게 또 경쟁 비슷하게 된단 말이죠, 사실. 그 소비를 하는 거는 주체 의식을 굉장히 불러일으켜야 돼요, 사실은.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그만큼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주인공이라고 계속 부추겨 주는 거야. 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라는 모습이 어떤 거냐 말이죠. 주인공들이 다 뭐 처음에는 비루하게 시작할지언정 끝에는 되게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신데렐라 스토리. 남자든 여자든 다 대부분 뭐 신데렐라 그러지만 사실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고 하기도 하죠. 일단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이런 거고 그리고 광고나 이런 것들에서는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이기를 바라게 마치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거죠. 아닌데 오히려 신데렐라 스토리로 해서 사람들을 당신도 주인공입니다는 오히려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다기보다는 그것도 웃긴 거긴 하지만 그건 뭐 당신에게도 밝은 미래가 올 거라는 뭐 그런 느낌인데 이게 그냥 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귀족들이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됐지만 커피를 좋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뉴요커가 됐다는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명품을 드는 것도 물론 뭐 명품 하나 정도 있으면 옷 코디하기도 편하고 뭐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대충 입어도 그거 하나만 걸치면 뭐 또 뭐 스타일이 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 10분의 1값 가방 사도 스타일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너무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하지만 이 지금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화를 사는 거지. 내가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 과장된 소비의 행태를 마치 평균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신데렐라 스토리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주인공은 항상 예쁘고 화려하고 성공한 이런 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럼 그런 주인공이니까 나는 소화위를 많이 해야 돼. 이런 식 허영이라고 하기 그렇고 자존감을 확 너무 끌어올렸는데 실제 자존감이랑 자기가 바라는 자존감 사이에서는 엄청난 괴리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가요? 자존감은 낮아지는 거고 그 다른 게 높아지는 거지. 목표치가 그렇지. 목표치가 높아지니까 이 갭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것만 인식을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 사회가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괴롭게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론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사실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좀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해놓고 굉장히 욕먹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다음에 들려주시길 바라고. 연쇄살인과 관련해서는 안 들려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이런 내용들 아까 나르시즘 판별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에 있고 저희가 뭐 교도소장처럼 나온 루이스 가르비트 사진 같은 걸 저희 영상화를 시키면서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는 걸로 네이버 카페 가시면 저희가 링크도 계속 걸어드리니까 카페 가시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어요. 그것도 와서 보시고 댓글로 좀 소통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한테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 후반부 그 부분은 다 편집하시죠. 지금 그 말도 편집 안 할 겁니다. 그럼 다음 편 예고 혹시 들을 수 있나요? 해드릴게요. 다음 편 예고는 좀 이런 거 약간 기이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는 여인이 나왔고 또 그것을 부정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메모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범인이다
메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범인일까에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쇄살인 사건 맞아요. 맞습니다. 아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그럼 다음 주에 사건 자체를 사건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하는 또 방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 교주였고 게스트 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LBC 방송국으로 놀러 오세요.